김성민 씨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일명 주린입니다. 장이 다 안 좋아서 모두 손실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제가 테슬라, 애플처럼 큰 종목 위주로 매수했는데 이렇게 물리주는 평균 한 10% 이상 빠진 것 같고요. 주식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경제TV가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한국, 미국 주식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우리 증시는 10% 안팎, S&P 500은 13%, 나스닥은 21% 내렸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점차 빨라지고 있는 긴축의 속도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가 상승했다는 인플레이션 우려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또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라는 부분들이 올해 좀 달라진 투자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의 투자 환경으로 지금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학개미는 상황의 변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대형주는 반등한다는 팬데믹 시대의 투자법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믿었던 대형주가 예상과 달리 추가로 미끄러지면서 손실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시총 상위 5종목은 지난달 평균 5.6%, 올해 초 4개월 동안 15.1%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총 상위주들은 4월 평균 16%, 연초 대비 18% 넘게 빠지며 더욱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른바 주린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형주는 반등한다라는 패턴이 깨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자세한 얘기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상황이 다 녹록지 않습니다만 특히나 빚을 내서 투자하셨던 분들, 우리가 왜 팬데믹 이후부터 비투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분들 피해 더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위 빚내서 투자하는 이 비투 규모가 대폭 증가했는데요. 네. 문제는 계속된 하락장에도 신용거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서 반대 매매 역시 상당할 전망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9월 25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올해 1분기 기준 22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규모인데 하지만 작년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로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증권사들은 신용금리를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에서 많게는 1.7%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 들어 추가 인상이 전망되기 때문에 신용융자 금리도 연내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들 현황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이투자증권이 90일 이상 기준으로는 최대 9.6%,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박 기자 단순히 이자율만 들어서는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이자 이 비용 계산은 증권사별로 조금 상이한데요. 네. 이자 계산 방법에는 크게 채차법과 소급법이 있습니다. 채차법은 상환 시점까지 기간을 나눈 뒤 이 기간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네. 소급법은 전체 신용융자 이용 기간에 소급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1억을 빌려서 50일 기준으로 이제 신용융자 거래를 받았다라고 네. 하면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난해 대비 금리 등락폭이 컸던 미래에셋증권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이 고시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먼저 채차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1일에서 7일 그리고 30일 이후 이자율이 각각 적용되며 최종 이자율이 두 기간은 비용을 더한 59만 9,315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7일까지는 채차법과 동일하지만 이후 계산할 때 누적 효과를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7일 이하의 경우 6%, 네. 그리고 30일 초과의 경우 6.6%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 7만 원 정도가 더 비용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용거래 투자자들의 비용이 더 커진 건데요. 네. 다만 이 계산은 예시일 뿐 이 증권사별로 기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 거래를 하게 될 때면 이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사용할 때 소급법이 일단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일단 작년보다는 내야 하는 돈이 올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이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가 기간 안에 갚지 못하고 강제 처분을 당하는
반대 매매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대 매매 금액은 지난 2020년 3조 원대, 지난해 4조 원대를 돌파했고 올해에는 1분기에만 9천억 원을 넘겼는데요. 올해 1분기 반대 매매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324억 원을 기록한 대장주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과 LG에너지솔루션이 150억 원대로 나란히 2,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대형주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대 매매도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팬데믹 직후에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번 달 들어서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불안하면서 안전 자산으로 다시 자금이 몰리고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계속되는 하락장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내 증시 순매수 금액은 22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증시를 떠난 개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개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ETF와 ETN 순매수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ETF와 ETN을 3조 7천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안전자산으로라도 자금이 이동을 하면 다행인데 투자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움직임도 많이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예 주식시장을 떠난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금금리 대폭 올리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규모는 772조 5천억 원대로 전달보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가량 인상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이었던 0.25%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최대 2.8%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2.15%,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2.1%대였습니다. 현재 투자시장 자금 흐름을 보시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 아예 은행으로 또 이동을 시키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 현황을 체크해 봤습니다. 박 기자, 과거에도 또 이렇게 큰 하락장들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의 투자자들 행보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지금이랑? 네, 지금과 조금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료 사진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미군단 힘겨운 떠받치기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로 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신문 기사를 발췌한 건데요. 네. 이때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지만 개인이 쏟아지는 그런 물량을 모두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버티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반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3개월치 좀 단기로 보자면 아직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지 전문가들 어떻게 봅니까? 네, 아직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락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먼저 보수적인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수 전반에 걸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이익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업종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다올투자증권은 저점 매수 등 이 공격적인 투자는 아직 이르다면서 추가 하락은 아니더라도 반등할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600선이 무너지면 단기 낙폭 과대 종목을 위주로 저점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추가 하락보다도 일단 반등할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대신증권의 경우 현재 하락장은 비중 확대 기회라면서 악재들이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과 긴축 우려, 성장주 투자 부담이 모두 완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구간에선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2,600선이 무너지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래에셋증권은 현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전략을 그리고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매도하지 말고 지켜보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 5일 새벽 FOMC 결과 발표 이후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5월에서 6월 단기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두 입장 모두 2,600선이 깨진다면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공통적이었고 단기적으로 일단 5일입니다. FOMC 결과 이후의 시장 흐름 또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박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안전자산 찾아 떠난 개미들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해시태그는 현금 보유, 저점 매수, 이 중간에서 갈 곳 잃은 개미, 안전자산으로 대피했다라고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